새벽 5시 생선시장의 경매 소리가 귓가에 맴돌던 그 시절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18살부터 생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 한 구석 한 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에서 시작한 제 인생이었죠. 손이 꽁꽁 얼어붙는 겨울날에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여름날에도 저는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흥정하고 실랑이하고 때로는 욕도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 저녁 8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버텼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빠듯했습니다. 아내는 밤늦게까지 생선을 손질했고 저는 새벽에 경매장을 뛰어다녔습니다. 아이들은 생선 비린내 나는 옷을 입고 학교에 다녔죠. 아빠 냄새나. 큰아들이 초등학교 때 한 말이 아직도 가슴에 박혀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 미안하고 속상해서 한동안 아이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열심히 일했고, 더 많이 배웠고, 더 똑똑하게 장사했습니다. 시장에서 10년을 보내고 나니 저만의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어떤 생선이 언제 잘 팔리는지, 날씨에 따라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 손님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대형마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 사장님, 우리 마트에 수산물 납품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때가 제 인생의 첫 번째 전환점이었습니다. 소매에서 도매로 넘어가는 순간이었죠.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물량도 많아야 했고, 품질 관리도 철저해야 했고, 납품 시간도 정확해야 했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 경매를 보고 물건을 선별하고 직접 트럭을 몰고 마트에 납품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도 못 자는 날이 태반이었습니다.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둘째 딸이 태어났을 때 저는 병원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날이 마침 대형 납품 계약을 따내는 날이었거든요. 아내는 혼자 진통을 견뎌야 했고 저는 회의실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미안한 남편이었습니다. 사업이 안정되고 돈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하자 저는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동산이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IMF 외환위기 때 많은 사람들이 급하게 집을 팔았습니다. 저는 그때를 기회로 봤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강남에 작은 상가 하나를 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생선 장사나 잘하지 무슨 강남까지 가서 상가를 사. 그것도 빚까지 내서? 하지만 제 판단은 옳았습니다. 몇 년 후 그 상가 가격은 2배로 뛰었고 저는 그 돈으로 또 다른 건물을 샀습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자 이번에는 주식에 손을 댔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하나도 몰랐습니다. 차트가 뭔지, PR이 뭔지, 배당 수익률이 뭔지 전혀 몰랐죠. 그래서 배웠습니다. 60살이 넘은 나이에 증권사 세미나에 다니고 투자 관련 책을 읽고 경제 뉴스를 챙겨봤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이름만 들어도 아는 대기업 주식들을 조금씩 모았습니다. 떨어지면 사고, 오르면 조금 팔고 배당금은 다시 재투자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생선 장사로 번 돈, 부동산 투자로 불린 돈, 주식으로 벌어들인 배당금이 쌓여 어느새 제 자산은 3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강남에 상가 건물 하나, 분당에 오피스텔 2채, 부산 본가 주택 1채, 그리고 우량주 주식 포트폴리오까지. 생선 파는 김 아무개에서 거물주 김 사장이 된 것이죠. 아이들은 모두 대학을 나왔습니다. 큰아들은 의대를 나와 정형외과 의사가 되었고 둘째 딸은 미국 유학을 마치고 로펌에 취직했습니다. 막내 아들만 공부를 못해서 전문대를 나왔지만 그 아이는 성실하게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도 제가 많이 도왔습니다. 큰아들에게는 강남 아파트 전세금 5억을 지원했고 딸에게는 신혼집 마련 자금으로 3억을 줬습니다. 막내에게는 치킨집 창업자금 5천만 원과 작은 빌라 한 채를 사주었죠.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들은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로서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결국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반려자를 잃은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텅 빈 방이 너무 크게 느껴졌고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고 밤이면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장례식에 왔다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힘내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저를 챙기러 오는 아이는 없었습니다. 큰아들은 병원 일이 바빴고 딸은 로펌에서 밤낮 없이 일했고 막내는 장사 때문에 정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돈이 많으니까 안심하는 건가? 내가 혼자서도 잘 살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의 연락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큰아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돈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병원을 하나 더 열려고 하는데요. 투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5억 정도만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빠, 애들 국제학교 보내려고 하는데 학비가 만만치 않네. 좀 도와주실 수 있어? 저는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줬습니다. 제가 번 돈 언젠가는 다 아이들 것이 될 돈인데 미리 주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하지만 점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설날, 추석에도 아이들은 바쁘다며 잠깐 들렀다 가기 일쑤였습니다. 밥 한 끼 같이 먹고 떠날 때는 꼭 아버지 용돈 좀 주세요 라는 말과 함께였죠. 생일에도 부모님 기일에도 그 어떤 날에도 아이들은 진심으로 저를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번 시험해보자. 내가 돈이 없어지면 아이들이 어떻게 나올지. 저는 은행에 있던 예금을 모두 인출했습니다. 주식도 팔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돈을 비밀 계좌로 옮겼습니다. 큰아들 앞으로 되어 있던 상가 건물 명의도 다시 제 이름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낡은 옷을 입고 머리를 산발하게 만들고 일부러 며칠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정말 전 재산을 날린 노인네처럼 보였습니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아이들을 만나러 갈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큰아들의 집이었습니다. 송파구의 고급 아파트 단지. 제가 전세금을 대줬던 그 집은 이제 큰아들 소유가 되어 있었습니다. 40평대 아파트, 시세로 20억이 훌쩍 넘는 집이었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나야, 애 아빠. 어머, 아버님, 갑자기 웬일이세요? 현관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초라한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 있으세요? 왜 이렇게 오셨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갑자기 찾아와서. 사실은 말이야. 거실로 들어가자 큰아들이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준비한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큰일 났다. 투자한 주식이 다 폭락해서 전 재산을 날렸어. 이제 집도 없고 갈 곳도 없구나. 며칠만 여기서 지내게 해줄 수 없겠니? 순간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큰아들과 며느리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도 곤란해요. 집에 남는 방도 없고요. 남는 방이 없다고? 이 넓은 집에? 애들 방도 있고 서재도 있고 다 쓰고 있는 공간이에요. 갑자기 오셔서 계시면 애들도 불편하고 큰아들이 며느리의 말을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아버지, 정말 전 재산을 다 날리셨어요? 그럼 지금 가진 돈이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그래. 은행에도 돈이 없고 주식도 다 팔았고 다 날렸단다. 큰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동정이나 걱정이 아니라 당혹스러움과 귀찮음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지갑을 꺼내 5만 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아버지, 일단 오늘은 찜질방이라도 가세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제가 지금 병원 일도 바쁘고 집안 사정도 있어서 갑자기 이러시면 안 되죠. 하지만 아들아, 아버지 죄송하지만 저희도 애들 교육비, 대출, 이자, 생활비로 빠듯해요. 제가 병원을 하나 더 열려고 대출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때 아버지가 빌려주신 5억도 아직 못 갚았잖아요. 며느리가 현관문을 열며 재촉했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다른 데 가보세요. 저희가 정리해서 연락드릴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문을 바라봤습니다. 5억을 지원해주고 전세금을 대주고 아이들 학원비까지 보태줬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돈이 없다는 말 한마디에 아버지는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다음은 둘째 딸을 찾아갔습니다. 강남 역삼동의 신축 아파트. 딸은 변호사인 남편과 함께 이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 둘을 국제학교에 보내고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는 여유로운 삶이었죠. 초인종을 누르자 딸이 나왔습니다. 아빠,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아, 잠깐만요. 딸은 제 모습을 보더니 당황한 얼굴로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아빠, 나 오늘 시댁 식구들 오기로 해서 바쁘니까 다음에 이야기해요. 딸아, 아빠가 큰일 났단다. 잠깐만 이야기 좀. 아빠, 정말 지금은 안 돼요. 시어머니가 곧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아빠가 이런 모습으로 계시면 시댁에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하지만 딸은 제 말을 끊고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아빠, 다음에 전화 드릴게요. 꼭 연락드릴 테니까 오늘은 가보세요. 네? 아파트 입구로 밀려 나온 저는 딸이 황급히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미국 유학비용 3억, 신혼집 마련 비용 3억, 손주들 학원비까지. 제가 쏟아부은 돈이 얼마인데. 아빠 냄새나. 어린 시절 아들이 했던 그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지금 딸의 눈에도 저는 체면 깎는 창피한 존재였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자랑스러운 아빠였지만 돈이 없으니 숨기고 싶은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안고 막내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수원의 한 주택가 골목, 막내가 운영하는 작은 치킨집이 있었습니다. 황금 닭다리라는 간판이 달린 10평도 안 되는 가게였죠. 가게 앞에 서자 기름 튀기는 냄새와 함께 막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손님. 곧 나갑니다. 저는 낡은 점퍼 차림으로 가게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아버지? 막내가 튀김옷을 묻힌 손을 닦으며 놀란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마르셨어요? 왜 이런 옷을? 막내는 하던 일을 멈추고 제 앞으로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더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말씀해 보세요. 아들아, 아버지가 전 재산을 날렸단다. 투자에 실패해서 말을 마치기도 전에 막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그런 일이. 그는 울먹이며 가게 문에 잠시 후 오픈 팻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제 팔을 잡고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으로 가요. 일단 집으로 가서 이야기해요. 막내의 집은 가게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빌라였습니다. 제가 사준 그 집이었죠. 여보, 아버지 오셨어. 막내가 문을 열며 소리쳤습니다. 며느리가 앞치마를 두른 채 나왔습니다. 어머, 아버님, 어떻게 오셨어요? 아이고, 왜 이렇게 야이셨어요? 며느리도 놀란 표정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전 재산을 잃으셨대. 막내의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일단 들어오세요. 제가 따뜻한 거 드릴게요. 거실로 들어가자 막내가 제 코트를 벗겨주고 며느리는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막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못나서 이런 데밖에 모시지 못해서요. 형이나 누나처럼 큰 집도 없고 돈도 별로 없어서. 무슨 소리야, 아들아. 그래도 여기서 저희랑 같이 지내요. 방은 좁아도 아버지 모실 수 있어요. 우리가 안방 드릴게요.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아버님. 제가 이불 새로 깔아드릴게요. 여기서 편히 쉬세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형제 중 가장 못 배우고 가장 가난한 막내였지만 유일하게 진심으로 저를 대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막내 부부가 내어준 안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새 이불 냄새가 났고 벽에는 손주들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문 틈새로 막내 부부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여보, 갑자기 아버지 모시자고 해서 미안해. 막내의 목소리였습니다. 당신 불편하겠지만 조금만 이해해줘. 형이랑 누나한테 연락해봤는데 다들 바쁘대. 우리라도 아버지 모셔야 할 것 같아서.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역시 막내도 부담스러워하는구나. 형편도 어려운데. 그런데 며느리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당연히 우리가 모셔야지. 응? 아버님이 우리 결혼할 때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는데. 그때 아버님 아니었으면 우린 시작도 못했을 거야.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러게. 우리 전세금도 없어서 쪼들리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 집을 사주셨잖아. 치킨집 창업할 때도 5천만 원 지원해 주시고. 맞아. 그리고 아버님이 돈이 있건 없건 우리 아버지잖아. 가족인데 당연히 모셔야지. 내일 내가 방 좀 더 정리하고 아버님 옷도 좀 사드려야겠어. 여보, 고마워. 정말. 무슨 소리야? 당신이 효자라서 내가 시집 온 거야. 우리 이렇게라도 아버님께 보답하자.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40년 동안 생선 비린내를 맡으며 손이 꽁꽁 얼어붙으면서 등골이 휘도록 일했던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자식이 이렇게 자라줬구나. 못 배우고 돈은 없어도 진짜 사람됨됨이를 배운 아이로 자라줬구나. 며칠을 막내 집에서 지냈습니다. 막내 부부는 저를 정성껏 돌봐줬습니다. 며느리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해주었고 막내는 가게 일이 끝나면 제 옆에 앉아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아버지, 오늘 장사가 잘 됐어요. 한 50마리 팔았어요. 그래? 잘 됐구나. 다음 달에는 매출이 더 오를 것 같아요. 단골 손님들이 많이 생겨서요. 소소한 일상 이야기였지만 이런 대화가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되었다고. 저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가 막내 부부를 불렀습니다. 강남 상가 건물 등기증이다. 시세로 15억 정도 되는 건물이다. 막내 부부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거짓말을 했단다. 전 재산을 잃은 게 아니야. 다 시험해 본 거지. 시험이요? 그래. 내가 돈이 없어지면 너희들이 어떻게 나올지 보고 싶었어. 누가 진짜 아버지를 사랑하는지, 누가 돈만 보는지. 막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큰애와 둘째는 나를 문전박대했어. 5만 원 쥐어주고 찜질방 가라더구나. 돈이 있을 때만 아버지고 없으면 짐짝 취급하더라. 며느리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너희는 달랐어. 가진 게 별로 없으면서도 기꺼이 아버지를 받아들였지. 자기 방까지 내주고 정성껏 돌봐줬어. 저는 봉투를 막내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건 너희에게 주는 유산이다. 강남 상가 건물 이제 너희 것이야. 아버지, 이럴 수 없어요. 형하고 누나도 있는데. 돈이 있을 때만 부모고 없으니 나 몰라라 하는 놈들은 내 자식이 아니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못난 애비의 마음까지 알아준 너희가 내 진짜 자식이지. 이건 내가 받아야 해. 막내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냥 아버지가 좋아서 모신 건데. 그걸 내가 알지. 그래서 이걸 주는 거야. 저는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부모의 유산은 자식의 당연한 권리가 아니란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피와 땀 그리고 사랑의 무게야. 그 무게를 아는 놈만이 받을 자격이 있는 거지. 며칠 후 소식이 새나갔습니다.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막내한테 강남 건물을 줬다고요?
그게 무슨 일이에요? 그래, 좋다. 아버지, 저는요? 저는 장남인데요. 제가 의사인데요. 의사가 뭐가 대단하냐? 돈 벌 줄만 알았지. 아버지 대접할 줄은 몰랐잖아. 아버지, 그게 아니라. 그때는 제가 바빠서 5만 원 쥐어주고 찜질방 가라고 했어. 바빠서 아버지를 문전박대했어. 죄송합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늦었다. 내 선택이었고, 이제 내 선택이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둘째 딸도 찾아왔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서.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그날은 정말 시댁 식구들이 와서 변명하지 마라. 내 시댁 체면이 아버지보다 중요했던 거잖아. 아빠, 제발. 저도 아빠 딸이잖아요. 제 몫도 있어야죠. 내 몫, 내가 받을 몫은 이미 다 받았어. 유학비, 신혼집 자금, 손주 교육비. 그것도 모자라? 딸은 땅을 치며 울었지만 저는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5년이 흘렀습니다. 막내는 강남 상가 건물 임대료로 안정적인 수입을 얻게 되었습니다. 치킨집도 프랜차이즈로 확장해서 세 곳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매일 가게에 나가 직접 치킨을 튀기고 손님들을 대합니다. 아버지, 돈이 생겼다고 놀고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일하는 게 좋아요. 저는 막내 집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지만 편안합니다. 매일 손주들이 학교 마치고 제 집에 들립니다. 며느리가 만든 반찬을 갖다 주고 막내는 주말이면 저를 모시고 산책을 나갑니다. 지난 주말 우리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막내네 식구들, 그리고 멀찍이 앉은 큰아들과 둘째 딸 가족까지. 큰아들은 여전히 성공한 의사입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후회와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둘째 딸은 여전히 능력 있는 변호사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날의 선택을 후회하는 빛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막내. 평범한 치킨집 사장이지만 그의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돈이나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을 대하는 법, 진심을 알아보는 법, 돈보다 중요한 가치들을 아는 것. 그것이 진짜 유산이라는 것을. 막내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30억을 모을 수 있었던 건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8시까지 일한 40년의 세월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30억보다 더 값진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돈은 사람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이 진짜 가족입니다. 큰아들은 의사가 되었지만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는 법은 몰랐습니다. 둘째 딸은 법을 다루지만 인간의 도리는 잊었습니다. 막내는 치킨집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부모의 유산은 자식의 당연한 권리가 아닙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피와 땀, 그리고 사랑의 무게입니다. 그 무게를 아는 자식만이 진짜 유산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은 돈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과 올바른 가치관입니다. 제가 진짜 부자가 된 순간은 30억을 모았을 때가 아니라 막내가 저를 받아줬을 때라는 것을.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라 사랑이 많은 부자로, 마음이 따뜻한 부자로. 그런 부자가 되신다면 여러분의 노년은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